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2월달 유료 멤버십 구독자분들을 위한 경제신문 분석. 오늘은 반도체 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변곡점 모든 곳에 AI 있는 시대 왔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미 AI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쓰는 표현을 보면 메모리 센트릭 AI 시대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모든 것에 어떤 기반이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아니겠죠. 이런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대처가 좀 중요하겠냐라는 것인데 이 생성형 AI 시대에 따라서 HBM과 같은 이제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당연한 이 트렌드가 됐고요. 거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반도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도가 이제 계속될 것이다. 이 나노화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걸리고 있는 만큼 이 지금의 현재 반도체 성능을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고객의 요구가 이제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이 범용 제품이 아니라 고객 맞춤형 제품을 얼마나 잘 공급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으로 이제 부각이 될 것이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SK 하이닉스가 이 점에서 굉장히 좀 다른 타사에 비해서 한 발 앞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CXL이라든지 PIM이라든지 조금 더 차별화된 기술들이 어떻게 타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각각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년도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IT 공룡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증설 이게 바로 굉장히 우리가 괄목하게 주목할 만한 이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 전년도에 비해서 낸드의 재고도 빠른 속도로 이제 소진이 되고 있고 디램 재고도 소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제 신규 발주가 추가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데이터 센터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요구하는 이 메모리 자체가 고성능의 D램을 굉장히 크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도 아마 AVP 사업부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많은 어떤 투자와 어떤 채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용 D램, 시장 강세로 주목받는 메모리, DDR5 D램, 모듈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제품군이 될 것이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생산 능력을 이제 기존 대비 2.5배,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기존에 이제 우리가 운영해오던 이제 공정 자체를 이 해당 고성능 메모리를 만들기 적합한 공정으로 빠르게 이제 우리가 전환을 하고 수율을 얼만큼 빠르게 확보하느냐 자체가 이 회사의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메모리 훈풍 치열해진 삼성 SK 수주라는 내용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수요가 회복된 건 좋지만 지금 이제 삼성과 SK 사이에서는 미묘한 신경전,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는 이 메모리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었던 SK 하이닉스가 더 빠르게 회복을 한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전자를 소폭 압도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제 성장이 예상되는 어떤 시장 주요한 데이터 좀 미리 확인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D램 기준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과 노트북 분야의 D램 탑재량이 각각 14.1%, 12.4%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당연히 서버용 D램 또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시장도 이 서버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얼어붙었던 이 수요가 많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미리 좀 파악을 해뒀다가 우리가 지원 동기나 입사업 부부 쓰실 때 우리가 이제 향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고성능의 어떤 메모리 기술 확보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경쟁력 확보의 요충지가 될 것이다라는 포인트도 좀 더 부각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3사 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4분기에 가장 먼저 흑자 전환에서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도 4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3,460억 원 달성했고 DDR5와 HBM3 고부가 D램 제품을 좀 선제적으로 영업하고 확대를 좀 해냄으로써 이게 바로 4분기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업부를 같이 한 지붕 안에서 영위하고 있는 삼성전자보다 메모리에만 집중한 SK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시장의 회복세가 다가오면서 더 빠르게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기사 SK 하이닉스 HBM 1위 비결 관성에서 벗어난 혁신이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이 삼성전자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엔비디아 수주를
따내고 지금과 같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을 설명한 내용이어서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신설된 조직 AI 인프라라는 조직이 있는데, AI 인프라라는 조직 같은 경우에는 고객 요구에 맞춰서 차별화된 특화 제품을 적게 공급하고 LLM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메모리를 개발한다라는 이 조직입니다. 아무래도 뭐 상징적인 의미에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 고객들의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고 고성능 메모리는 고객의 요구마다 세밀한 부분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한 발 앞서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이 조직을 신설해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게 이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한 발 앞선 전략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발, 제조, 구매, 영업, 마케팅 등 각각의 이제 팀에서 별도로 예측했던 그런 내용들을 원팀 체제를 구축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랬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앞선 정보를 통해서 엔비디아로부터 HBM 이 납품을 가장 먼저 이뤄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내용이 이 기사의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사, 갤럭시 폰 두뇌 칩 엑시노스 화려한 부활이란 내용의 기사이고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AP 시장, 특히나 이전 그 S22가 출시됐을 때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되어서 출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GOS와 발열 논란으로 인해서 시장으로부터 혹평을 받고 시장에서 망신을 당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S24 모델을 출시하면서 다시 한번 엑시노스가 화려하게 부활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번에 탑재된 엑시노스는 2400 모델이고요.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제 스펙과 성능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보았을 때,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3와 성능 격차가 10% 이내로 좁혀졌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CPU, GPU, NPU 성능이 퀄컴 칩에 버금갈 정도로 이 시스템 반도체 칩의 성능이 많이 개선됐다는 내용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4나노미터 3세대 파운더리 공정을 적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파운더리만의 독자적인 이 기술력인 고성능 저전력 초소형 칩을 만드는 데 적합한 이 기술을 좀 적용했다는 점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SI 사업부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칩 설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자 반도체 파운더리 생산 능력까지 동시에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서 이 엑시노스 2400의 성공이 향후 이 글로벌 팹리스로부터 이 추가 수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신규 수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될 거라고 내부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또 패키징 기술에서도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을 좀 적용함으로써 회로 기판 없이 얇게 이 AP 칩을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서 방열 기능 또한 높였기 때문에 이전 이 엑시노스 이전 시리즈에서 보였던 이런 오명을 씻어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 공법까지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이번 S24 시리즈가 좀 성공을 해서 삼성전자 파운더리의 경쟁력도 좀 확대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노 한계 뚫어라 칩 패키징 조 단위 전쟁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나노 미세화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 거의 공정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그 시간 동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 패키징의 이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패키징 투자 규모를 이제 보시게 되면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TSMC는 32억 달러, 약 그 달러 기준으로 환산을 좀 해본다고 했을 때 거의 4조 원에 달하는 수준의 패키징 투자를 단행을 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32억 달러 똑같이 투자를 하면서 뒤늦게 파운더리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지금 2024년, 2025년까지 이나노 공정을 통해 반도체 칩을 생산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히면서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패키징 기술, 코어스 기술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좀 삼성전자 좀 비교를 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분석해 보신다면 지원동기 입사업 포부 혹은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강점, 단점, 질문이 나왔을 때 좀 대처를 제대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사를 보는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 더 딥하게 파고 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삼성전자도 이제 3D 패키징의 속도를 좀 붙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TSMC나 인텔에 비해서 투자 규모가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고 실제로 큰 수준의 영업 적자까지 달성한 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큐브라는 2.5D 패키징부터 그리고 3D 패키징까지 다양한 패키징 기술들 좀 두루두루 분석을 좀 해보시고요. 이 삼성전자 지원 동기를 쓰실 때에도 아이큐브가 있다 이런 정도로 쓸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패키징 기술을 좀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그 전체적으로 조망한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만의 어떤 색깔이나 기술적 우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지원 동기에 녹여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점유율 20% 간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3나노 수율 향상 총력전이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사실은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도전적인 목표치를 내세우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좀처럼 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팹리스로부터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그 격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4나노 수율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올랐고 이제는 3나노 단계까지 이제 경쟁이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데이터가 얼만큼 많이 누적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수율을 빠르게 개선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관건인 만큼 지금까지 수율이 60%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긴 했지만 계속해서 공정 데이터가 쌓이고 기술 혁신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수율이 개선된다면 이제 3나노, 2나노까지 반도체 미세화 경쟁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TSMC를 압도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어떤 경쟁력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대에 머물고 있는 이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 매출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이제 발표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M&A의 어떤 후보로 거론되는 NXP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하기 위한 이 보관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이 삼성전자 파운더리가 굉장히 그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제 조금만 더 시기가 지났을 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시점에 과연 삼성전자가 어떻게 그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기사 TSMC 성공 뒤에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최신 사회 이슈 쓰실 때 반도체 기업 쓰시는 분들 한번 좀 이 관점에서 우리가 조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 때도 보게 되면은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칩법을 아예 대놓고 이제 개정을 하면서 반도체 제조 설비들이 유치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가적 차원에서 민, 관, 학이 하나의 어떤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이제 패키징 기업부터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들까지 어떤 이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 생태계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반을 단단하게 갖출 수 있었다라는 내용들 이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좀 많이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하면서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국가 안보 그리고 국가 경쟁력 제고와도 되게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개별 기업들이 끌고 갈 만한 개별 기업 혼자서 끌고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 전방위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생태계 조성 그리고 이런 국가 차원에서 어떤 이 노력들을 같이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같은 거 한번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반도체 관련된 주요 기사 정리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기사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수였습니다.